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완벽한 범죄란 없다고요? 하지만 2003년 여름, 미국 콜로라도에서 두 남자는 그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일란성 쌍둥이였고 DNA마저 같았으며 범죄 드라마를 보며 완벽한 살인을 설계했죠. 30세 여성이 남편의 집을 방문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문도, 혈흔도, 무기도 없었어요.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를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죠. 8년이 흘렀고 가족들은 절망했으며 범인들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쌍둥이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를 배신하면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의 완벽했던 살인, 그리고 그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7월 24일 정오, 헤더 드와일드는 3살 한나와 5살 제이콥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곧 이혼할 남편 댄의 집 앞이었죠. 헤더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보험카드 좀 찾고 수표에 서명만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간단한 용무였습니다. 30분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헤더는 다시는 그 집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헤더의 아버지 데이브 스프링거를 생각합니다. 은퇴한 덴버 경찰관이었던 그는 수십 년간 범죄 현장을 봐왔지만 자신의 딸이 실종됐을 때만큼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차를 몰고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딸의 차라도 보이면, 어딘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골목을 돌 때마다, 집과 집 사이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헤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헤더의 어머니 캐롤은 사위 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더 어디 있어요? 댄의 대답은 태연했어요. 쇼핑하러 갔어요. 캐롤은 즉시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딸은 돈도 신용카드도 안 가져갔어요. 헤더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건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헤더는 절대 아이들을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 레베카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오빠가 뭔가 했어요. 캐롤은 황급히 댄의 집으로 가서 손주들을 데려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생각뿐이었죠. 애들만 데리고 나가자.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아이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지역 경찰이 댄의 집을 방문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경찰관이었던 데이브 스프링거는 알고 있었어요. 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 덴버 경찰의 마크 크라이더 형사가 사건에 배정됐습니다. 덴버 경찰관의 딸이 실종됐다는 건 좀 달랐어요.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죠. 크라이더는 곧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헤더와 댄은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며칠 후면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었어요. 이혼 과정이 험악해지고 있었고, 특히 댄은 헤더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받고 자신에게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청구서를 낼 수 없을 거라고요. 바로 그때 쌍둥이 형제 데이비드가 등장합니다. 여자친구 로잔과 함께 댄의 집으로 이사를 와서 생활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거죠. 1분 30초 간격으로 태어난 댄과 데이비드는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정비사로 일했고 심지어 DNA까지 같은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크라이더 형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드와일드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연 댄은 대화 초반부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변호사가 있는데요. 경찰과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크라이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이건 실종 사건이에요. 우리는 당신 아내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차를 몰고 집에 도착했어요. 때는 즉시 쌍둥이 형제가 경찰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형제를 잡으려는 듯 다가가면서 소리쳤죠. 말하지 마, 들어가. 대화할 필요 없어. 크라이더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협조 없이는 집을 수색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을 받았을 땐 이미 6일이 지나 있었어요. 집에서 살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없었어요. 헤더가 거기 있었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서버번 차량을 24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서 수리받고 있었던 겁니다. 정비사가 왜 자기 차를 다른 데 가져가죠? 당연히 의심스러웠어요. 탐지견들이 서버번을 수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뒷좌석 운전석 쪽 문 부근에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시신이 거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죠. 크라이더는 데이비드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당신 차에 시신이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이리저리 둘러댔습니다. 결국 크라이더가 직접적으로 물었죠. 헤더를 죽였습니까?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이고 감정적이 됐어요. 그리고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크라이더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가 헤더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하루 후에 일어난 일이 그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데이비드가 갑자기 오랜 여자친구 로잔과 결혼한 거예요.
로자는 나중에 말합니다. 당시엔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결혼하자고 졸라댔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그래, 결혼하자고 했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에서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으니까요. 헤더가 실종된 지 2주 후 그녀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드와일드 집에서 8k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었어요. 뒷좌석에는 아기 카시트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범죄연구소가 차량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데이브 스프링거에게 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딸이 죽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커티스 존슨이라는 남성이 협곡 도로에서 중장비로 흙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쌓인 시신이었죠. 헤더였습니다. 얼굴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과 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사인은 타살로 판정됐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여전히 누구도 체포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데이브 스프링거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다. 딸의 시신을 찾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요. 경찰관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냥 뭔가 하는 척 많은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스프링거 가족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스캇 스토리가 제퍼슨 카운티의 새 지방검사가 됐고 스프링거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얼마나 좌절했는지, 헤더를 위한 정의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토로했습니다. 스토리는 약속했습니다. 수사를 재개하겠다고요. 그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사관 러스 보트라이트를 책임자로 임명했죠.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동기가 뭐였냐고요? 첫눈에 봐도 해결 가능해 보였어요.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500페이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든 증거를 재검사했지만 DNA가 없었어요. 물적 증거가 정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DNA가 같으니까 설령 증거를 찾아도 누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특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검찰팀은 로잔도 연루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집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를 수는 없어요. 의심스러운 타이밍의 결혼도 있었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데이브 스프링거의 분노는 커져만 갔어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였죠. 2009년 헤더가 살해된 지 6년 만에 보트라이트가 이 사건에 전담 배치됐습니다. 그게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서류는 3만 페이지로 늘어났고 수사팀은 정황 증거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헤더의 차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헤더의 DNA가 차 안팎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한 번도 탄 적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섹스 비디오였죠. 댄과 헤더가 몇 년 전에 만든 테이프인데 댄이 밧줄로 헤더를 묶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묶는 방식이 헤더가 발견됐을 때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데이팅 프로필도 발견됐죠. 때는 자신을 호랍이라고 소개했는데 문제는 헤더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자신이 호랍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2011년 12월 14일 헤더의 시신이 발견된 지 8년이 지나서야 댄과 데이비드, 로잔이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검사 로버트 와이너는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약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하기엔 충분했지만 이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댄의 변호사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폭탄이 터졌습니다. 9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데이비드가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그는 인정했어요. 쌍둥이 형제 데니 헤더를 죽였고 자신은 시신을 숨겼다고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자는 말합니다. 그 순간까지 전혀 몰랐어요.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수사관들을 범죄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착오였죠. 그리고 그날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댄이 2003년 4월부터 헤더의 죽음을 계획했다고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후였죠.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데이비드가 도왔을까요? 대부분 말리려 했대요. 하지만 댄이 너와 함께든 너 없이든 하겠다고 했을 때 형을 돕기로 결정했답니다. 혼자 하면 잡힐 거라고 생각했대요. 데이비드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헤더와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가 댄을 막으려 했다고 해요. 댄, 하지마 라고요. 하지만 댄은 침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동안 헤더는 댄을 따라 차고로 들어갔어요. 섹스 테이프를 돌려받으러요. 그리고 거기서 댄이 헤더를 공격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목에 올가미를 걸어 석가래에 매달았죠. 그 순간 데이비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헤더가 그를 쳐다보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을 때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그런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댄은 시신을 꾸몄습니다. 밧줄로 묶어서 성행위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쓰레기 봉지에 넣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놀고 있는 동안 두 형제는 완벽한 범죄를 실행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헤더의 차를 버렸고 때는 시신을 서버번에 실었어요. 그들은 범죄 드라마를 보며 배운 대로 했습니다. 장갑을 두 겹 꼈어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헤더의 시신은 데이비드가 계획한 장소에 묻힐 예정이었지만 차량 고장 때문에 협곡 도로에 버려졌죠. 검찰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12년형을요. 무기징역 대신이었죠. 하지만 먼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어요. 헤더 살해에 관해서는 통과했습니다. 로잔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8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2012년 11월 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게 데이비드의 증언에 달려 있었거든요. 손가락을 꼬고 발가락도 꼬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죠. 누가 헤더를 죽였습니까? 데이비드는 형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댄의 변호사는 반격했습니다. 실제로 헤더를 죽인 건 데이비드라고요. 차를 버린 것도 시신을 숨긴 것도 데이비드였어요.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랬겠어요? 심지어 데이비드가 헤더에게 집착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죽였을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죠.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는 동기가 전혀 없어요. 집을 잃을 사람은 댄이었죠.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처음 투표는 6대 6이었어요. 둘째 날 10대 2가 됐죠. 하지만 두 명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선처 거래를 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배심원단은 1급 살인에 대해서는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댄은 공모와 살인 방조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댄은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급살인의 유죄를 인정한 거죠. 2013년 2월 2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수년간 거짓말했죠. 댄에게는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데이비드가 몇 주 전 그랬던 것처럼요.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미안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거 가족을 향해 돌아서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댄의 성격이 아닌 거죠. 데이비드는 수사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댄이 매일 밤 데이브 스프링거가 자기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잠들었고 거기서 만족을 얻었다고요. 판사는 댄에게 7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스카스토리의 전체 지방검사 임기 2번 동안이요. 가치가 있었나요? 절대적으로요. 이건 지켜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데이비드가 증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유죄 판결을 못 받았을 겁니다. 두 남자는 살인해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거의 완벽한 범죄는 존재합니다. 두 형제는 모든 증거를 지웠고 모든 흔적을 없앴으며 9년 동안 비밀을 지켰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완벽한 공범이 필요한데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데이비드는 무너졌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헤더의 아이들 제이콥과 한나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조부모 스라에서 자랐죠. 그들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 헤더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지 아시나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들조차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찾아옵니다. 8년, 3만 페이지의 서류, 수백 번의 좌절 끝에요. 하지만 찾아오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딸을 위해 싸운 아버지, 약속을 지킨 검사, 진실을 밝힌 수사관들 덕분에 가능했죠. 완벽한 범죄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남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